자, 시험시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강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천천히 한 50분, 40분, 50분 정도 하고서 쉬고,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진행하는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자료는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앞자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할 자료는 이제 성격 구조, 성격 장애에 관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자료들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제목은 정신분석적 진단이죠. 네. 네. 예. 예. 그래서 맥윌리엄스의 책이고요. 저 옆에 제목을 정상성과 미침이라는 제목, 광기, 미쳤다라는 제목을 달아놨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미쳤다는 건 뭘까? 정상이라는 건 뭘까? 네. 라는 질문도 이 책에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앞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이 그림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고요. 이 코코슈카라는 화가의 그림이거든요. 네? 바람의 신부라는 그림이에요. 보면 남자가 있고 코코슈카 자신 있고 옆에 여자가 누워있죠. 옆에 화면이 이제 소용돌이 치듯이 그다음 옆에 배경들이 이제 격렬 하죠. 네?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 그림이니까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자, 이 그림 속에 사실은 이런 그림 하나에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것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고 거기에는 성, 충동, 사랑, 욕망, 감정, 자기, 자, 이 그림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성과 사랑, 애착 이런 것들이 두 그림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둘이 연애를 했다. 그럼 뭐가 생길까요? 애가 생기겠죠, 애가. 그럼 가족이 탄생을 하고 그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사실은 이 그림 속에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그림 속에 사실은 있고요. 두 번째, 진단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더 미쳐 보이세요? 두 남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미쳐 보이세요? 이쪽이 미쳐 보이세요? 남자가? 아니면 이쪽이 미쳐 보이시나요? 권하쌤 어느 쪽이 미쳐 보여요? 저는 남자 쪽이 더 어두워 보여서 미쳐 보입니다. 네. 그렇죠. 진단적으로는 이 남자가 이 표정이라든가 깡마른 몸 이런 것들을 보면 우울장애거나 불안장애거나 신경질적 장애로 적어도 보일 겁니다. 반면에 여자는 편안한 얼굴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상적인 것으로 이제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격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코코슈카 자신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유명한 그 당대 엘마라는 사람이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이 엘마가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구스타프 말러의
예? 하고 20살 차이가 나는데 구스타프 말러의 아내였어요. 근데 말러가 그 전에 다른 남자가 있었고 또 말러가 죽은 후에 코코시코랑 연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코코시코가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대놓고 그 양다리였죠. 양다리 이 여자가. 그래서 그 다른 남자랑 또 결혼을 해버렸어. 근데 그 남자하고 또 잘 살았느냐? 그렇죠. 또 다른 남자가 있었고 또 세 번째 결혼을 또 한 거예요. 근데 코코시카는 이 사람을 이렇게 평생 동안 잊지를 못하고 70살이 돼가지고서 70살이 돼서 여자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림 보면서 이렇게 이 코코시카를 진짜 사랑했을까? 좀 의심이 가요. 네. 진짜 그랬을까? 그리고 코코시카는 왜 여자를 되게 편안한 모습으로 그렸지?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을까? 이분의 성격 구조는 어떤 걸까? 경향상. 사실은 그래서 그 인터넷에 이런 거 찾아보면 이제 판무파탈이다. 이 주인공이 이제 크림트하고도 연애를 했는데 크림트 그림에 나오는 키스의 여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였나 봐요. 네? 이 당대 예술가들이 이 여자한테 정신을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럼 이 여자는 좀 말짱할까? 정상일까? 겉으로는 평온하고 같은데 보여도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증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뭔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닐까? 미친 여자 아닐까요? 네? 이런 여자 만나면 평생 개고생을 해요, 사실은요. 남자도 잘못 만나면 개고생을 하지만 여자도 잘못 만나면 개고생을 합니다. 그때 빨랑빨랑 도망가야 돼,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상과 미쳤다는 경계선을 볼 때 사실은 이 사람이 미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미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여자가 미쳤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성격 구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성격 구조와 이 사람의 성격 구조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 소개를 하고 돌아가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진단부터 시작을 했었죠. 자, 진단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실증적인 진단. 이 실증적인 진단은 그 DSM-5 체계에 따라서 거기에 그 증상 목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있잖아. 그런 증상 목록에 따라서 내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같으면 우울한 기분이 2주 동안 지속이 된다든지 사기저하, 의욕결손이 있다든지 절망감, 무만감이 심하다든지 그다음에 식욕부진, 수면장애, 또 무기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증상 목록에 따라서 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은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단 기준 체계에 따라 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진단 체계는 바로 이 증후군을 기반으로 한 체계고 그걸 이제 실증 진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신부에서 얘기하는 진단은 그 진단이 아니라 이렇게 역동 진단입니다. 역동 진단. 그러니까 마음 속에 그 증상을 만들어낸 어떤 마음의 역동이 있다라는 거죠. 네? 증상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 어떤 사람이 불안하다고 할 때는 그 불안의 의미가 있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있는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그냥 증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무의식의 무엇을 나타내는 그것이 변형돼서 나타난 무엇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얻는 이득이 있다.
라는 관점이 역동적 관점이에요. 그 증상 이면에는 거기에 사람마다 다른 그런 성격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우울 증상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불안 증상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강박 증상을 보일까? 같은 사건에도 뭔가 반응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미치고 어떤 사람은 미치지 않을까? 그건 개인의 차가 있죠. 그 개인의 차가 바로 이제 역동심리학에서는 이제 성격 구조의 차이다. 성격 조직의 차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격 구조는 이 두 가지 축이 제일 중요해요. 한 가지 축은 그 사람의 발달 수준. 어느 정도까지 발달을 성취했는가. 아동기에, 청소년기에 그 사람의 발달적 성취가 어떠한가. 높은 하이 레벨의 것을 성취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성숙한 어떤 발달을 이룬 사람이 있고, 충분한 발달을 이룬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미성숙한 혹은 초기의 발달에 그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학습이라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공부라는 것도 저기 박사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이제 방어 구조, 방어 양식입니다.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우리가 그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라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부정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고민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화를 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참어. 그러니까 그 사건을 대하는 방식이, 방어하는 방식이, 혹은 대처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성격 구조를 이루는 기본 축이다. 이게 역동적 관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발달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별화 정도, 그다음에 정신병리 정도를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의 개별적인 인간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엄마한테서 벗어나가지고 아주 어릴 때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개별화라고 부르는데 그 개별화를 성취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충분한 개별화를 성취하고 하나의 개별적 인간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혹은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이런 분리나 개별화가 제대로 이루지 못했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개별화의 정도가 부족할수록 이 정신병리의 정도도 심해지는 거죠. 왜? 아동기 유아기로 퇴행해 버리니까. 아주 어린 시절의 문제 해결이나 방어 양식을 차용을 하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방어 구조는 양식은 성격의 유형을 알려줍니다. 성격 유형이라면 여러분 잘 아듯이 어떤 사람은 편집적인 성격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강박적인 성격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의존적인 성격이고 이렇게 사람마다 퍼스널리티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역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방어 기제를 주로 차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격 구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파라노이드한 사람은 이제 책임전가, 투사의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우울증적인 사람은 내사, 자기 비난, 내재화, 이런 식의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투사 내사의 방어 기제에 따라서 편집적이냐, 우울적이냐, 라는 차이가, 성격의 차이가 갈라진다라는 거죠. 자,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차원은 발달 수준, 두 번째 차원은 방어 구조. 이제 발달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개별화, 정신병리 정도가 대략적으로 결정이 되고 방어 구조는 성격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미치는 거, 정상성 위로 돌아가 봅시다.
예? 우리가 그 정신병리라든가 뭐 미쳤다, 자, 이런 것을 그 수준을 구분을 할 때 연속상에서 대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노말, 그다음에 뉴로시스, 신경증, 그다음에 사이코시스, 정신병 하면 보통 비슷하면 이걸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뉴로시스 하면 우울 불안 장애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 보더라인이라는 상태가 있어요. 경계선. 경계선이라는 상태가 있어가지고 이 보더라인은 여기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여기 갔다가도 일로 오고, 그다음에 일로 갔다가도 일로 가고. 주로 이런 상태를 경계선 상태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구분선을 우리가 명확히 나눌 수 있느냐?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선이 어디냐? 우리가 어느 하나만 보이느냐?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미쳤다는 게 뭐고 어디까지 미쳤냐라고 했을 때, 맥 윌리엄스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미쳤다 안 미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미쳤는데 사실은 다 미쳐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미쳤냐, 얼마나.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미쳤냐, 어떤 식으로. 남을 괴롭히는 식으로 미쳤냐, 아니면 자기를 괴롭히는 식으로 미쳤냐. 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나 어떤 방식으로 미쳤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람이 미치다 안 미치다 이런 규정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노말인지, 정상인지, 그리고 노말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노말 같으세요? 정상 같으세요? 저는 제가 노말 같진 않아요. 가끔 뉴로시스는 당연히 있고, 네. 가끔은 좀 부덜한 스테이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과 노말의 경계선은 상당히 모호해서 이렇게 멀리 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질문은 왜 미치지 않지? 어떤 사람이 미치는데 왜 미치지 않지? 그래서 저는 이게 심리학을 하면서 이게 궁금했습니다. 나는 왜 미치지 않을까? 나는 왜 미치지 않을까요? 저도 미칠 수 있는데 우울이나 불안장애는 저도 그런 것들은 경험을 하는데 왜 미치지 않을까? 네? 환청이나 망상 이런 거 왜 나한테 안 생기고 현실금지 혼란은 왜 안 생길까? 역동 질문에 따르면 내가 발달적 성취를 어느 정도 이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비교적 그래도 고급스러운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아강도나 발달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아무리 해도 미치지는 않겠구나 할 때,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밑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인성이가 나를 사랑해서 TV 드라마에 나온다. 자, 이건 방송망상이라고 불러요. 그때 네. 또 관계망상, 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피해망상이죠. 그때 자, 이거는 망상이고 미친 거 맞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데 왜 어떤 사람은 아닐까? 반대로 여자들이 어떤 여자가 TV 드라마가 보고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남자만 나오는 멋진 남자만 나오는 예를 들어 조승우만 나오는 TV 드라마를 쫓아다녀요. 그거 너무 외로워서 남편이 자기를 안 봐. 그런 남자가 없어. 뭐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조승우 나오는 남자 쫓아다녀. 그렇다면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미친 게 아닐까?
이건 정상이고, 이거는 미친 거고, 그럴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맥 윌리엄스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면 건강한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망상이 심한 정신분열병도 멀쩡한 순간이 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정신병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분열병도 정상인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스펙트럼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수준이나 경계선은 이와 같다. 근데 사람들은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미칠까요? 우리가 신경증적 장애에서 뭐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를 보통 미쳤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미쳤다는 것은 현실을 이제 잊어버렸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사실은 그 살짝 반쯤 미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경증적 장애라는 걸 먼저 살펴보면 이 신경증적 장애는 대개 이모션, 정서의 장애죠. 감정의 장애입니다. 감정. 네. 예를 들어 우울장애, 네? 우울, 감정이 붙죠. 불안장애, 불안이 붙습니다. 분노조절장애, 함부로 붙죠. 외상후장애는 불안과 두려움에 관한 장애죠. 보통 강박장애, 강박장애마저도 그 이면에는 불안이나 죄책감, 수치심 이런 소재들이 들어있어. 또 공황장애, 이것도 불안이 극심화되면은 공황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경증 장애는 사실은 정서의 장애예요. 그리고 이게 정서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추동, 프로이드가 얘기한 드라이브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성적인 욕망, 혹은 공격성, 뭐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욕망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감정은 자연 발생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욕망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처럼,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이 감정. 화가 나는데 그걸 참기가 어려워. 불안한데 그걸 다스리기가 잘 안 돼. 내가 예측 불가하고 컨트롤 불가하고. 자, 이게 바로 감정의 장애거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경증 장애는 바로 정서의 장애예요. 근데 이 신경증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증상신경증, 하나는 성격적 신경증. 그래서 증상신경증은 우울, 불안, 뭐 이런 것처럼 우울한 불안 증상들, 불안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뜻해요. 병원에 가면 이제 그렇게 우울해서 오고 불안해서 오고 뭐 공황 증상 때문에 오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 정신과 환자들이 늘었어요. 오히려 정신과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하나고 또 실직도 하시고 직업도 안 구해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대개 우울감,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십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증상신경증이라고 불러요. 증상신경증. 그리고 이런 증상신경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되게 내게 어떤 사건에 대응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을 하려는 시도가 실패해. 먹히지 않아. 방법이 없어. 자꾸 실패하고 좌절해. 그러면서 나의 그 발달 과정 얘기했죠? 유아적인 내 발달 과정 이전에 유아기의 욕망, 예를 들어 뭐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그 유아기 때의 갈등, 욕망과 뭐 초자아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시 활성화돼요. 네. 희영쌤 이거 마우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했던 방식대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퇴행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유아기 때 엄마한테 떼부리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원시적인 방어들이 드러나겠죠. 네? 네? 우리가 굉장히 성숙한 방어를 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문제 해결을 쓰면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옛날에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이 서방님 다루기 어렵죠. 이 서방님들이 주로 하는 어떤 문제 해결 전략 중에 하나가 떼쓰기예요. 우기는 거죠. 남자들이 주로 많이 보이는 전략 중에 하나가 요새 코로나 때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기고 떼쓰고 인정 안 하는 거야. 그거 언제 많이 그랬죠? 누가 많이 그러죠? 어릴 때, 1살 때 아이들이 떼쓰고 엄마한테 징징거리고 아빠한테 우겨.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주잖아요. 그때. 그런 방어 기제를 전능 통제라고 불러요. 그런 식의 방어 기제가 어떤 문제 해결 상황에서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증상신경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전 목사님의 경우에는 기저에 또 성격 문제가 깔려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순수한 증상신경증인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증의 기저에 이 성격 구조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격 구조의 문제가 깔려 있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치료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려면 바로 이 성격 구조를 증상 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예를 더 한번 보여줄까요? 이건 제가 자료 찾은데 제가 이제 임상학문에서는 로샤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히스테리아 환자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하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작업이에요. 왜죠? 우리가 아까처럼 로샤 검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 무의식에 진실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모르는 내 안의 진실, 환자도 모르는 환자의 진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왜 심리 공부를 왜 했지?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미쳤다고 왜 안 나가? 왜 했을까? 그걸 내가 탐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밀로 할게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파인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성격 구조를 얘기할 때 이 5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격 구조를. 첫 번째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욕망, 추동 이라는 것들. 성적 욕망, 공격적 욕망 이런 것들이죠. 프로이드는 그걸 추동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는 자아, 자아가 있죠. 슈퍼에고, 자아, 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아. 근데 자아에게서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방어 기제. 자, 방어 기제는 이드가 씁니까? 슈퍼에고가 씁니까? 에고가 씁니까? 슈퍼에고. 노. 틀렸어요. 방어 기제는 자아가 하는 겁니다. 네. 알아두세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중에 이거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방어 기제는 자아가 작동시키는 거예요. 방어 기제는 자아의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되면 인간 말고 다른 사람이 존재하죠. 나 말고 타자가 존재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디 흔히 뭐 엄마, 양육자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래서 그걸 대상, 오브젝트라고 칭칭을 합니다. 근데 철학에서는 이나 다른 데서는 이걸 이제 타자라고도 불러요. 타자. 응? 자, other.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과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의존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타자가 항상 숙제인데 이 타자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죠. 나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또 내가 있어. 또 자아도 있고 또 내가 있어. 그다음에 내 안에 들어온 어떤 타자도 또 존재해. 그 타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온 타자가 있어. 자, 그걸 우리는 대상 혹은 보이지 않는 타자라고 불러요. 그 보이지 않는 타자가 나를 계속 뭘 시키거든. 자, 예를 들어 엄마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어.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있어. 그거는 공부하라고 시킨 엄마가 이 아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엄마가 죽은 뒤에도 얘는 평생 앉아가지고 공부를 할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자, 이걸 대상의 모습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통합이 돼서 하나의 자기라는 것을 구성을 해요. 나라는 거. 네. 그 유용기한에서는 이걸 더 큰 개념으로 보지만은 이게 내가 나라고 여기는 부분, 이것들이 다 통합된 부분은 셀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자아하고 에고는 이 자아는 셀프라고 부르고 자아는 에고라고 부르죠.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자, 이것들이 다 통합돼서 균열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때. 이것들이 서로 맞붙어서 싸우면 찢어지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고 맺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용하게 그게 봉합이 돼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때. 네? 네. 자, 그 봉합된 전체를 바로 셀프라고 불러요. 자, 이 네 가지가 성격 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파이는 받고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정서,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이모션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5가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자, 그럼 프로이드의 기본 모형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까요? 자, 프로이드의 기본 모형에서는 마음에는 평화가 없다고 봐요. 마음은 항상 전쟁터,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잘 알려진 것들, 유명한 말 중에 그게 있는데, 유명한 말이 갈등이 있는 곳에 결핍이 있고 결핍이 있는 곳에 지워졌네요. 갈등이 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곳에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결핍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갈등 모형, 결핍 모형이라고 불러. 자,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 사랑을 못 받았어. 어릴 때. 그럼 그 결핍이죠. 그때. 네? 네. 결핍이에요.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면 또 잘 보여야 돼. 또 그러기 싫어. 이러면 또 갈등이 발생해. 또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버림받아. 이러면 또 갈등이 발생해. 그럼 또 결핍이 생기죠. 네? 자,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환자들은 결핍되게 오거나 갈등 때문에 오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대개 이 두 가지는 붙어있다. 그래서 갈등 모형을 얘기한 건 프로이드의 바로 이 삼각형 모형이죠. 이드에고 시포에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거예요. 그래서 이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게 쾌락 원리죠. 이 쾌락 원리는 자, 요거 알아두세요. 쾌를 추구하고 불쾌를 회피합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쾌락 원리는 쾌락 추구하는 것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불쾌를 회피하는 것도 들어가요. 프로이드 논문에 보시면 불쾌를 회피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강적 충족으로 따지면 배고프면 막 먹잖아요. 자, 그건 구강적 쾌락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그럼 뭐가 오죠? 불쾌가 오죠. 그럼 행동을 중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쾌는 행동을 회피하거나 중지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쾌락 원리에 사실은 이 쾌락 추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쾌 회피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드에서 뭐가 나오죠? 에고와 슈퍼에고가 나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 에고나 슈퍼에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생기지? 이드에서 생깁니다. 이드에서 발달 과정 중에서 이드에서 생겨요. 이드 생겨서 이제 에고도 생기고 슈퍼에고도 생겨나가는 거죠. 학습, 발달 과정, 양육을 통해서. 네. 근데 이 에고와 슈퍼에고도 각자 하는 기능이 다르지만은 이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슈퍼에고도 때로 이드처럼 가혹하고 잔인하고 맹목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초자아가, 우리의 도덕성, 양심이 훨씬 더 충동이나 욕망보다도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모든 충동이나 욕망이 있다면 그걸 멀리하게 만들어. 그건 굉장히 나쁜 것으로 여겨서 근접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럼 뭐가 생기냐? 강박장애가 생겨. 자, 또 하나의 말은 이들은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욕망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충동의 덩어리, 힘일 뿐이에요. 근데 에고와 셰퍼는 조직을 갖췄어. 조직. 그 안에 조직체가 있어. 군대처럼 조직체를 갖춰가지고서 그러면 이들을 더 훨씬적으로, 효율적으로 대항하거나 다루거나 디펜스 할 수 있죠. 못하게. 자, 요는 그래서 이들은 조직이 아니고 에고와 슈퍼에고는 조직 체계를 갖췄다. 자, 이런 문장들은 이제 프로이드 논문에 나오는 사례들이에요. 이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간단하게 갈등 모형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인간에게 딱 결핍이 있죠. 그걸 이제 락강이나 코욱 같은 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이제 텅 빈 구멍이 있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샤르트르는 욕망이라는 것은 아까 프로이드가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건 결여다. 뭐에 대한 자기의 결여, 존재의 결여다. 그러니까 뭐 대상에 대한 결여.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대상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면 밥을 달래. 엄마가 있어야 차려주지. 이제 엄마에 대한 자기의 결여, 대상에 대한 결여 거죠. 그래서 욕망은 끊임없이 사실은 결여 상태는 대상을 찾아서 헤매요. 근데 그거는 충족이 될까요? 잘 충족이 되지 않지. 왜 충족이 안 될까? 지금 일시적으로 충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거든. 그래서 뭐 욕망은 잠시 고착될 뿐이지 사실은 충족되지는 않아. 그건 일시적인 상태라는 것이죠.